그 소리가 시작이 되면 제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이분? 불쾌감이나 뭐 불안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에 대한 탓을 돌리게 되고 그게 결국 미워하는 감정으로. 근데 이게 언제까지 반복이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불안이 엄청나게 증폭이 돼서 그게 꼭 누구의 문제고 누구의 탓을 함으로써 사과와 뭐 이런 개선의 방면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고민부터 무거운 속마음까지 여러분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드리는 곳, 어른을 위한 감정 우체국. 오늘도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현진입니다. 오늘은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어떤 소리가 남들은 인지하지 못하는데 나한테만 굉장히 거슬려서 내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나 하고 정도로 빡친 경험이라던가, 또는 지하철이나 사람 지나가는 길에서 유독 나에게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들어와서 주변 사람에게 넌 개코냐, 왜 이렇게 민감하게 구냐, 이런 말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종종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초민감자 그리고 청각 과민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또 찰떡 같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손일훈 작곡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손일훈입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작곡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작곡가로서 뭐 연주도 하고 그리고 글도 쓰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사실은 작곡가님 생각하면서 아껴두고 있다가 꼭 모시고 싶어가지고 꺼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초민감자와 또 우리 미소포니아 청각 과민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촉각, 그래서 막 뒤에 라벨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시계 초침 소리 같은 거에 유난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집에 시계를 막 다 없애버렸던 경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음악 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좀 과민한 감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작곡가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도 예전에는 한 예민을 했었는데 했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조금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진짜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되게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감각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내가 극도의 예민성에서 그게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긍정적인 신호로 들리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그거에 대한 팁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접수된 고민 사연부터 하나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디서도 꺼내지 못해 마음속에 무겁게 쌓아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는 시간, 익명사연 Q&A 마음우체통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읽으면서 진짜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사연의 제목이 옆자리 차장님의 껌 씹는 소리가 들리면 제 안에 악마가 깨어납니다. 이렇게 좀 강한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평범하고 무던한 직장인입니다. 딱히 예민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 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제 옆자리에 앉은 차장님 때문입니다. 차장님은 매일 출근해서 퇴근하실 때까지 하루 종일 금연껌을 씹으십니다. 그냥 씹으시는 게 아니라 꼭 입을 벌리고 쩝쩝쩝 하는 소리를 내면서 씹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좀 신경 쓰이네 하는 정도였는데요. 몇 달이 지난 지금은 그 소리가 시작이 되면 제 온몸의 세포가 곤두서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분노와 사리를 느끼게
느낄 정도예요. 겉으로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느라 온몸을 긴장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차장님께 소리를 막 치고 싶습니다. 온몸이 덜덜덜덜 떨릴 때도 있고요. 근데 웃기는 건 뭐 자동차 경적 소리라던가 공사장 소음 같은 큰 소리는 의외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직 그 껌 씹는 소리, 쩝쩝하는 소리에 제 이성을 잃을 정도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말을 했더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야, 그냥 귀마개 끼고 무시해.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멀쩡하다가 고작 이런 소리 하나 때문에 사람을 증오하고 뭔가 이 내면의 피폐함을 경험하게 되어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정말 상담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사연을 주셨어요. 어떡하죠, 이분? 좀 안타깝네요. 그죠. 네,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소음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문제인지. 아, 소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본인이 마지막에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다면 사람의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상담을 받아야겠죠. 왜냐면은 네, 왜냐면은 내가 원래 이전에 이 그 차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어. 그게 이제 그 행동에 더해져서 거기에 내가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 혹은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그 소음이 내가 거슬려서 그 뒤로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근데 지금 그 사연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차장님은 자기도 모르게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그치,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막. 가지고 껌을 씹는 것도 아닐 거고. 음. 그럼 결국에는 그 문제는 자기 자신한테, 이 사연자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건데 상담을. 근데 이게 왜 저희가 미소포니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선택적 청각 과민증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소리는 괜찮은데 유난히 어떤 소리에만 반응을 한다는 건데, 그러고 보니 사연자님도 그 전에는 뭐 껌 씹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가 미쳐버린 역사가 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 특정한 분에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이런 울화가 치미는 정도였으니 저는 그냥 특정한 소리마다 좀 그런가 했는데 사실은 그게 사람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어. 결국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소리가 거기에서 사람이 내는 게 아닌 다른 소리였다면은 치워버릴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치울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다고 뭐 그러면 너가 직장을 옮겨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쵸. 아니고, 그리고 뭐 너가 참아라 이런 문제는 임시적 방편인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그 소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거를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겠죠. 왜냐면 그걸 또 이렇게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래? 그러면 너는 거슬리는 소리가 없니?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더 큰 화로 서로 번지게 되는 건데, 싸우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에너지와 그런 걸 낭비하면서 살기에는 네, 조금 그렇잖아요. 시간 아깝죠, 사실. 네. 고통은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때는 뭔가를 좀 해보는데 상사이기도 하고 또 하필이면 그 소리가 내가 되게 듣기 힘든 소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 좀 어렵겠다, 힘드시겠다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저도 사실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험 볼 때라거나 막 뭐 펜을 딸깍거린다거나 이때 옆에 이제 그 소리가 거슬리게 되면은 그 소리를 탓하게 되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게 내 어떤 그 정서적 불쾌감이나 뭐 불안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시험 같은 경우에 뭐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탓을 돌리게 되고 그게 결국 미워하는 감정으로 네,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소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가 거슬리는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뭐가 거슬리지? 난 지금 이 바람 소리가 거슬리나? 나 지금 이 정막이 거슬리나?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조그마한 소음, 그런 것들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이렇게 이제 스스로 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서부터 조금 나와야겠죠. 네, 왜냐면은 거기에 맞춰서 세상이 돌아갈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저는. 그쵸, 왜냐면 그쵸. 밖에만 나가도 우리는 소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네, 그 소음을 차라리 찾아서 근원을 찾아서 내가 이해하면은 나아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좀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소리가 난다, 이 사람을 이해하고 아까 거기에 사연에 제가 들었을 때 금연검을 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둘 중 하나를 택해야겠죠. 담배 냄새를 맡는 거와 아, 네, 그 옆자리에서 담배 냄새를 맡는 거와 금연껌 씹는 소리 중에서 뭐 이게 밸런스 게임도 아니고 뭐를 선택할 건가? 그러니까 이 완벽한 세상은 없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청각을 만약에 좀 제거하면 후각이 또 나중에 더 네, 민감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결국에 그럼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죠. 음, 그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냥 정말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저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마음의 문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시민성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진짜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도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될 때 뭐 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내가 선택한 방법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돼서 상황을 개선시키냐 그거를 좀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 민감한 반응을 조금 다운시키는 쪽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굉장히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하다가 욱해가지고 사건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공사상 소음이라든지 뭐 차 경적 소리는 아무렇지 않다고 음. 했던 이유가 그거는 우리가 일시적이라는 걸 알고 있고 네,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상대가 일주일 아니면 한 달 동안이라는 인턴이었으면은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그 사람이 곧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내 옆에서 계속 일해야 되고 나도 계속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것. 그 결국 그게 사회생활이고. 네, 뭐 우리 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언젠가는 끝나는 일이야 라고 하면 우리가 좀 참거나 크게 문제화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반복이 되고 영원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러면 불안이 엄청나게 증폭이 돼서 그 증상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증상 발현도 좀 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너무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작곡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 공연을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현대음악 공연에 가면은 특히 네. 현대음악에는 소음 어떤 재료도 그 음악의 재료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소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제 몫이에요. 이게 이제 소음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직업은 작곡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소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제 몫인 거지. 그리고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썼느냐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예술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음악으로 승화를 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음악에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사물놀이에서 꽹과리 소리 같은 것도 꽹과리 소리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거 되게 희열이 있는 그쵸, 소리거든요. 그쵸. 멀리서 들었을 때 가까이서 들었으면은 집에서 냄비 떨구는 소리랑 다르지 않아요. 냄비 떨구는 소리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근데 냄비를 계속 떨군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꽹과리 소리를 들을 때 소리가 크다라고 하지 그거를 소음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면은 그쵸. 같은 소음의 그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꽹과리는 거기서 악기 음색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리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흥을 돋궈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음악에서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소화하느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음악이 세상에 다양하게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다른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문학도 마찬가지고 이 사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저는 소음 이 텍스트야말로 저한테는 소음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과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가 어떤 현대미술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거리에 다녔을 때 낙서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것도 다 저한테 거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지나갈 수가 있고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거슬리는 순간 제가 그걸 찾잖아요. 맞아요. 그것을 멈춰야 하는 거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어떤 거는 음악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소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거는 굉장히 막 분노를 유발하는 거슬림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필터가 작동하느냐 그 기제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또 어떤 면으로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게 더 싫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통화 소리라든지 제가 여행을 가면 전 그 도시의 소리 듣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은 서울의 소리가 있고 뭐 강원도 어디 뭐 강릉에 간다. 그 강릉의 소리가 있고 더 자연이 많은 뭐 고성에 간다. 아니면 부산에 간다. 뭐 그러면 그 소리가 있잖아요. 도시 소음이라는 게 있고 사람들의 언어, 사투리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제가 영어권 나라에 간다 그러면은 그 얘기가 있고 아니면 전혀 내가 모르는 왜냐면 저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일본에 가면은 일본어 소리가 들리는데 이해를 못 하잖아요. 괜찮아요. 저한테는 그게 흥미로워요. 근데 한국에 있는데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 가면서 이제 화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그 뭐 기차 타고 가는데 그 안에서 막 이번 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또 뭐 거슬린다고 하면 또 거슬릴 수 있는 거고 안 거슬리게 하면 안 거슬리게 할 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그 정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꼭 누구의 문제고 누구의 탓을 함으로써 꼭 그 뭐 사과와 뭐 이런 개선의 방면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왜 예술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단순히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각을 좀 깊게 하면 어쩌면 갑자기 확 풀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결국에는 그게 나를 위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살피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뭐 상담을 받거나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요. 예를 들면은 저도 여행을 갔을 때 뜻을 모르는 말을 들으면 되게 리드미컬한 음악 배경 BGM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한국에 딱 도착하면 그게 의미가 막 들으니까 해석을 하게 되고 생각이 겹쳐지면서 과도하게 이제 좀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저희가 알아듣는 어떤 언어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또는 어떻게 보면은 껌소리나 이런 것들도 그냥 그게 어떤 소리로라기보다는 거기에 어떤 해석이 덧붙여졌던 건 아닐까 하고 문제를 제거하거나 원인을 막 파헤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한 발자국 물러서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 이거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음악가 분들은 여러 감각 중에서도 되게 청각이 민감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분들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세요?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네, 음악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건 그거예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내 귀가 다치는 소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세상의 이런 문제들을 내가 다치지 않는 선까지는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다치는 선에서는 그거는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역할을 부여한다거나 그러니까 소음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고 작곡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게 많고 소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음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소음을 분석하는 과목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클래식 음악가들과 조금 다르게 클래식 작곡 아니면 소음 아니면 영화 음악 음향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마치 아. 미생물학자들이 봤을 때 뭐 아. 균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을 꼭 더럽게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세탁기 소리가 들려도 냉장고 소리가 들려도 그 안에서 배음을 찾고 그런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게 거슬리면은 한없이 거슬리겠지만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을 배운 거죠. 세상엔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네, 그 작곡가로서 살면서 한 가지 세상을 조금 편하게 사는 방법을 얻은 게 있다라고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약간 조금 제약이 있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건 좀 전문적이지만 뭐 대위법이라든지 아니면 화성학이라든지 이런 이론적인 수업을 하는데 그 이론적인 것을 따라야지만 제가 그 교과목을 처음에 배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것에서 작곡가들은 저는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장애물을 장애물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그것을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거고 저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음뿐만 아니라 그런 뭐 일상에 저한테 조금 걸림돌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바라보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스스로. 그게 제가 살기 편하니까. 오늘 여기의 소리는 어떤가요? 사실 뭐 그러니까 그게 거슬린다고 표현을 하면은 찾자면은 다 네, 찾을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 뭐 이렇게 땅이 울리는 소리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그리고 조명 소리도 저는 다 들리고요. 조명 소리가 들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민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가 더 예민한지 이제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야 너가 더 예민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게 저희한테는 필요한 작업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벨소리가 울리기 전에 그 전자파의 느낌을 알 수 있고 집에 들어갔을 때 TV가 켜져 있는지 어느 곳에 들어갔을 때 모니터가 켜져 있는지 그거에 대한 소리를 조금 이게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감으로 알아듣거든요. 그 정도면 초능력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누구는 불평하면은 초예민한 사람이라고 보고 누구는 그걸 능력으로 사용하면 초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본인이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한테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소리를 다룬 사람이기도 하고 그거를 넘어져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소리가 소리로서 존재하는지 그건 예술이겠죠. 소리가 감정으로 변화되는지 이건 일상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걸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어요.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화가 났다는 거를 조금 더 일찍 알 수 있고 그러네. 어떤 사람이 얘기할 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물론 그거를 뭐 고지고대로 드러내는 사람의 문제냐 아니면 그걸 숨기는 사람의 그거는 인간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저한테 기회거든요. 네, 스트레스는 그 사람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는 거니까.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자신이 받아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을 감사히 여겨도 괜찮겠다. 맞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정말 저주받은 어떤 기질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곡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좀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엄청나게 확대된 세상을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무슨 성인군자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 일이 아니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제 일이었으면 저 제 일이었으면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이제 피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긴 해요. 저는 어떤 주의냐면요. 당연히 가해자가 잘못했죠. 하지만 피해자가 되도록이면 피해를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범죄의 얘기가 아니고 맞아요. 그냥 일상의 관계에서 일상의 인간 관계에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되게 애매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상하고
이거 누가 명백히 잘못했으면 명백히 사과를 받고 명백히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는 오해가 생기면 그게 제일 사람을 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쪽에서 가해자가 잘못한 거가 있겠죠, 분명히. 하지만 이 피해자라고 하는 내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상처를 안 받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단단한 자기 방어 혹은 저건 내 얘기 아니야, 저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뭐 저 사람이 저게 거슬린다? 예를 들면 지금 껌 씹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저래? 이러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동시에 내가 껌을 씹는 동시에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살이 그 눈빛이 나온다는 걸 감지하는 사람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저래? 이렇게 서로가 되겠지. 서로를 막 네, 내가 뭐 잘못했나? 근데 왜 말을 안 하지?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명은 소리로 공격하고 한 명은 눈빛으로 네.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도 그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풀 줄 알아야 하는데 왜 대면해서 직접적으로 풀지를 못할까요? 이 사회가. 저는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회피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푸는 것도 방법이잖아요. 맞아요. 다만 풀 때 이제 감정을 좀 비워내고 풀어야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다 거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에너지 쓰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조금 해결을 하고 스스로가 자가 치유를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제일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어떤 거슬리는 무언가가 제거되기만 바란다는 건 사실은 주도권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요소들이 뭐 사라지면 감사한 일이겠지만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 내가 나를 돌보고 생각을 통해서 이거를 조금 변화시켜 나가는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연자님도 아마 이렇게 외부 상황에 대한 거, 소리 거기에만 집중하셨다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마음을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요. 오늘 두 번째는 컨텐츠 속에 또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또는 우리가 준비한 오늘 책을 통해서 삶에 궁금한 해답을 좀 찾아가는 감정 돋보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돋보기를 댈 컨텐츠는요. 우리 작곡가님의 책 음악가의 길입니다. 이거 좀 소개를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보이는데 놔야지. 이 음악가의 일이라는 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이 책은 사실 그 시작부터 얘기하자면은 음. 제가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이 있어요. 음악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음악의 기쁨. 네, 음악의 기쁨이라고 이제 롤랑 마넬이랑 그 프랑스에서 그 사람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인데 라디오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음악가들 그리고 뭐 작곡가들 또 어떤 피아니스트 패널을 같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프로그램이고 그 라디오가 끝난 다음에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와서 제가 그거를 읽었죠.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꿈이었어요. 나도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그거를 읽을 때부터 있었는데 그 기회가 온 거였죠. 꿈이 실현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행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손이른의 퀘스천스라는 그 방송으로 10화를 방송을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막 한 3시간, 4시간, 5시간 떠들었어요. 그 내용을 30분 분량에 맞게 이제 압축해가지고 그 PD님이랑 같이 우리의 결을 만들었죠.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미처 담지 못한 내용도 있고 또 그것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했을 때에 어떻게 달라질지 그것도 너무 궁금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책으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NH저자라는 출판사에 의뢰를 했더니 내용이 좋다고 되게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고, 그래서 수정 작업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아우 세상에. 세상에. 제가 책을 보면서 되게 궁금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이제 잘 모르는 일반 입장에서 음악적 취향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또 책에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있고, 좋아하는 스타일 옷이 있고, 스포츠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하루빨리 찾고 내가 참여해가지고 능동적으로 즐기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도 취향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요즘은 그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우리가 듣고 있으면은 내 성향을 분석해서 맞아요, 자동으로 맞아요. 계속 나도 넣어주잖아요. 모르는 내 성향을. 그래가지고 나 이런 거 좋아했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듣고 이제 믿고 넣고, 그러면 우리가 뭐 파티 같은 걸 한다면은 이제 음악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다 이렇게 틀어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내 거가 다 달았다. 그럼 이어서 뭔가를 틀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나도 내가 듣는 것만 맨날 듣고 이 다음에 뭔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에 그 취향을 찾아서 갈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예전을 좋아했던 거는, 저는 그 예전에 그 감수성을 좋아하거든요. 디지털 아날로그의 감성. 그래서 저는 CD 좋아하고 LP 좋아하고 무엇보다 그걸 사러 CD점에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제가 취향을 어떻게 발전시켰냐면은,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 취향을 물으면서 발전시켰어요. 왜냐면 혼자 넓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왜 한계가 있냐면 그 결과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CD를 샀는데 내가 알바를 열심히 해서 CD를 샀는데 들어보지 못하고 샀잖아요. 그때는 샀는데 뭐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때 제가 굉장히 예민하던 시절이었는데 CD 사러 가면은 이제 그 CD점에, 저는 그 예술의 당안에 있는 예전 레코드라는 곳에 되게 자주 갔었는데 제가 그 옆에 학교를 다녀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이 1시간씩 비면은 거기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실장님 사장님이랑 막 얘기하면서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하면은 막 틀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좋아하니까 이분이 이제 제 성향을 아는 거죠. 이룬이는 저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들어봐. 이것도 한번 들어봐 하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신세계였어요. 그게 왜냐면 그게 클래식이 아니었거든요. 락이나. 네. 진짜요? 네. 네, 그분도 락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취향이 제 전공 분야와 일치하면서 이제 저는 더 다양한 시각을 갖게 됐죠.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작업은 지금도 저는 클래식, 현대음악 클래식 작곡가지만 저는 장르를 국한하지 않고 좀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즐기는 편인 게, 그런 쪽에서 제가 모르는 쪽에서 얻는 다양한 것들이 좋고. 그래서 막 공항 같은 막 그 여러 소리가 있는 곳에서 막 작곡 영감 받고 막 그러신 거예요? 네, 그거는 네, 그렇죠. 그건 뭐 소음이랑도 연계가 되네요. 그건 여러 가지의 그게 있는데, 제가 작곡한 곡 중에 미팅 포인트라는 네, 곡인데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할 때 굉장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기차역이나 공항, 스키폴 공항에는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만큼 기차가 연착이 많이 되고 다른 의미로는 네. 그래서 기차 연착되면은 그냥 피아노로 가요. 네. 그게 그게 얼마나 더러워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저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그 시간을 달래고, 또 남들이 피아노를 치는 거를 흔쾌히 듣는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을 달래는 건데, 저는 공항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이제 배웅을 할 때 그냥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네. 다시 안 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럴 때 든 생각이, 공항이 같은 장소인데 내가 떠날 때는 슬프고 내가 왔을 때는 기쁜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을 그 감흥을 가지고 곡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은 게 그 피아노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피아노에서 그런 거를 연주를 하면서 하는 것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아니면 그 기차역에서 안내 방송이 이제 나올 때 빰빰 뭐 이렇게 배주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열차가 뭐 들어오고 저쩌고 그런 얘기. 누구한테는 그게 뭐 거슬리던 안 거슬릴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반가워.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소음이겠. 약간 역할이 있는 소음이죠. 그거를 저는 이제 그 안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뭐 비행기랑 열차가 뭐 와서 반가움과 떠나는 그 아쉬움과 그 몽글몽글한 그 감수성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거를 피아노 연탄곡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나중에 누군가와 그거를 공항에서 치는 거예요. 어머, 근데 막 제가 막 무슨 촬영을 하면서 꼭 이걸 뮤직비디오 만들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일상의 음악. 네, 왜냐면은 거기 있으면은 저는 항상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의 음악을 들어요. 예전에는 거기서 우리나라 작곡가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의 곡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뭐 그뿐만 아니고 유행하던 많은 곡들, 비틀즈도 나오고 재즈도 나오고 클래식도 나오고 뭐 전공자면은 쇼팽 이런 것도 치고, 누구는 노래 부르면서 막 하는데 막 블루스를 하는데 너무 정말 그 구슬픈 그것도 있고 글로 위안도 받고 거기 그 앞에서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홀로 노인이 막 자기가 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그 옆에서 다른 커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위안을 받고 있었어요. 그거만큼 낭만적이고 환상의 공연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상의 음악을 작곡하고 싶었던 거고요. 제 역할이 그건 것 같아요. 예술가의 감각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어떤 예술가는 생각지 못한 것을 꿰뚫어보게 만들어주는 아니면은 되게 그 내가 모르던 문제를 직면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또 다른 사람마다 다르게 시각이 다르잖아요. 예술가로서 음악가로서 제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저는 그러려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영감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모든 것들이 아까 뭐 걸림돌이라는 말씀도 써주셨고,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영감이 되기도 하지만 또 나에게 좀 방해물 아니면 걸림돌, 이게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무언가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ASHP나 예민하거나 이런 미소포니아를 갖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를 정말 장기적으로 어떻게 잘 다뤄나가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이거를 지니고 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작곡을 하거나 또는 연주자가 되고 싶거나 어쨌거나 음악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이런 예민한 기질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분들께 뭐 후학이나 또는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왜 그게 괜찮아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예민함이 엄청나게 누가 봐도 쟤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이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얘기할 때 쟤는 귀가 엄청 예민해 라는 얘기가 음악가들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거는 능력이고요. 능력 때문에 내가 상처받는 거라면은 그건 빨리 바꿔야 돼요. 뭐 조금 다른 얘기겠지만요.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나의 능력 때문에 내가 피곤한 거는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더 하면 안 되는 짓은 나의 능력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껌 씹는 뭐 얘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내가 예민한 것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면은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방법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근데 저는
그냥 추측하자면은 제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정말 다양한 음악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뭐 당연히 현대음악 씬에서 그랬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음악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음악의 소재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이제 내가 감상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되고 거기서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음악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저는 그 시간을 그 유학을 하면서 홀로 5년을 보내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음악도 있었지만 내 취향과 전혀 맞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대방이 누가 어떻게 저걸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음악이야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언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되게 무의미해 보이지만 음악가들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누구한테는 그게 자기의 솔직함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건 뭐 예민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고 예민함으로부터 온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그거를 내가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게 됐을 때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고요. 저는 그 과정을 조금 거치면서 그런 가시 같았던 것들이 조금 깎이지 않았나. 네. 근데 그 당연히 좋은 게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처럼 이걸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밸런스가 있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좀 흐려집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예민했을 때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내가 모순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고 이게 나한테 그 옳고 그름은 세상의 기준이 맞추는 게 아니고 정확히 내 기준이죠. 내가 봤을 때에 이건 음악이야, 아니야. 이거는 소음이야, 이거는 재료야, 이거는 옳은 행동이야, 이건 나쁜 행동이야. 이런 것들을 내가 판가름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아닌 것들이 누구한테는 옳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기준점이 되게 그때그때 다른 사람들 마치 너 말도 옳다 너 말도 옳다 이거 같은 거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또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런 과정에 속에 살고 있고 이게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한데 뭐 살다 보면 순서는 다르겠지만 뭐 각자마다 밟아나가는 과정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예민함을 지닌 음악가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본인의 장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한테 상처 주지 말고 자기도 상처받지 않는 자기의 큰 장점으로 가꾸기를 바랍니다. 네. 저 오늘 마지막 멘트에서 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또 저희 사연도 좀 읽어보고 또 생각도 나누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대화 나누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되게 즐겁고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과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저자가 이제 뭐 손일훈, 조하정 이렇게 지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의 음악을 들을 때 그거를 최대한 잘 듣는 것처럼 대화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대화라는 게 듣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음악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고 대화에 관한 것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분들의 얘기, 이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은 사실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였고 저는 그런 대화의 흐름을 좋아하는데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정말 네. 좋았습니다. 네, 저희 음악가의 일이라고 하는 이 제목 또 음표가 음악이 되기까지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음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아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 이런 공감대, 그런 감정들이 커뮤니케이션으로 됐겠다 하는 결도 한 군데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되게 솔직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뭐 혼자만의 생각을 쓴 게 아니라 굉장히 소통이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듣는 분들이 글을 썼구나. 그리고 이게 정리자 또는 듣는 사람 또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거를 내가 또 정리하는 게 사실은 그냥 내 생각을 쓰는 것보다 되게 겹겹이 어려움이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만은 아니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굉장히 그런 점에서 아주 풍성한 책으로 담겨 있어서 전 꼭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세상에 마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오프가 안 되는 아주 예민한 안테나를 24시간 켜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의 특별한 감각이 형벌이 아니라 엄청난 재능으로 또 세상을 위한 또 자신을 위한 어떤 것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어떤 것이 내 안에 기질이든 재능이든 뭐라고 이름 붙이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그 있는 것을 어떤 관점으로 어떤 시각으로 또 어떤 해석으로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좀 재능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아주 특별한 재능으로 하셨던 그 말씀이 저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주변의 어떤 그런 시선이나 피드백 때문에 내가 참 이래서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나한테 굉장히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고민부터 무거운 속마음까지 여러분의 감정에 이름을 붙여드리는 곳 어른을 위한 감정 우체국, 다음엔 더 깊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